먼저 이제 시민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은 그야말로 시민이 파견한 시민의 대표이고 대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전제는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되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듣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의정을 잘하고 시민을 잘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는. 예. 어떤 시정을 살필 때도, 정책을 제안할 때도, 그리고 예산을 비롯해서 주요 사안들 조례를 심의하고 발의할 때도, 더군다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때도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의정활동이 제대로 전체 시민을 대변할 수 있고 전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원실에 있다가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정말 이런저런 어떤 민원들을 가지고 각자의 어떤 하소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민원이 개인적인 것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 개인의 상황을 잘 살펴서 개인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최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민원이 만약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은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이 민원이 그 개인의 이익과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말하자면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혹여 내가 대변한다라고 한 의정활동이 어떤 특정 그룹, 특정 집단, 기관, 단체, 그리고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진 않을지, 그게 치우치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혹여 그런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누락되거나 해서 내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소외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정을 했을 때 나에게 찾아왔던 민원인의 민원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과의 어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위치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예 정책 제안서 그리고 조례안을 아예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정책 제안서 조례안 딱 만들어져서 왔을 때, 야, 이거 활용하면 아주 쉽게 한 건 성과 올릴 수 있겠구나.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그 민원인이 가지고 온 정책이 혹여 그 민원인이나 그 민원인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을 대변하는, 또는 그 그룹의 이익에 치우쳐 있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정책의 객관성, 공정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조례의 경우는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가지고 오는 조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타 지역의 조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이지만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법규이거든요. 그 지역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조례인데, 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하지 않으면은 그 조례는
오히려 지역에 큰 지역 정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원인이 정책이나 조례를 가지고 올 때 그 정책이나 조례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의 특성이 담겨져 있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져온 어떤 민원인의 정책이나 조례는 참고로 하시되 바로 스스로 검토하고 검증하고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아마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인데,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게 되고 또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이지 않습니까? 명문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성도 감안해야 되지만 조례 문구 자체, 표현, 문장, 그리고 단어, 심지어는 글자 한자, 조사 하나에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정확하려고, 내가 의도하는 바, 그리고 또 그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정책이 반영될 때 정확하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의정활동 4년 동안 20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어떤 개정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7, 8개월, 그리고 길게는 2년 반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보통 1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우리 부산시 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 걸렸고요. 그 다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같은 경우에는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의 조례이지만 상위법과 상충되면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상위법까지 개정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때로는 그 법의 추이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조례를 앞에 놓으면 영어의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투투용법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례 앞에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라고 해도 하고 나면 야, 여기는 은이 아니고 이를 넣을 걸, 이런 부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가 하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의원이고 조례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비롯해서 모든 시정의 중심, 그리고 모든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이 자칫 잘못 발의한 정책이나 조례는 시민에게 자칫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우리 의원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정책이건 어떤 조례건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신중함 속에 중심되는 원칙은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의원실에 있다가 보면 이런 단순 민원뿐만이 아니고 제보성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보성 민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디에 뭐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 거기는 특혜 논란이 있다. 또는 뭐 어디에 환경 오염 물질이 몰래 매장되어 있다. 그런데 덮으려고 한다. 이런 아주 제보성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일수록 정빙 자료라면서 있잖아요. 자료를 한 뭉치씩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굉장히 유혹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면
정말 아주 솔깃한 내용들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아주 선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아주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먼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보면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도 전에 듣기만 해도 막 흥분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민원인의 이야기가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리고 가지고 오는 증빙 자료 역시 그 민원인에 의해서 이미 선별되어진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만 봐서는 앞뒤가 잘려서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0 중에 1, 2 자르고 7, 8 자르고 90 자르고 해서 중간에 것만 딱 줬을 때 그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칫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는 반드시 그 상대 입장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흥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먼저 많이 흥분했거든요. 예. 먼저 흥분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경청은 하시되 정말 경청은 하시되 평정심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성, 그 제보성 민원 앞에서는 또 한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회의장에 가서 한번 빵 터뜨려야 되겠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거 언론에 한번 내야 되겠다. 그런 유혹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한 번 나가면 거두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의원의 입에서 회의장에서 나간 말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단 한 글자도 가공되지 않고 회의록이라는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예.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신중해야 될지. 예. 저는 사실은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오금이 저린다는 말. 혹이라도 말 실수를 할까봐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검증 과정,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치려면 사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게는 얻은 큰 소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말하자면 정책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가 정책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투자가 사실은 저한테 세 가지 효과를 줬습니다. 하나는 시민을 위한 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부끄럽지 않은, 더 나아가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공부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여러분들도 최우수 의원, 1등 의원 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노력? 그렇죠? 예.